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가 1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했는데요. 부정적인 답변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퓨 리서치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9,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평판을 물어봤는데요.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88%로 최고였고요. 그 뒤를 스웨덴, 호주, 한국, 미국이 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77%가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답했고요. 미국도 76%나 됐다고 합니다. 응답한 국가 중에 싱가포르와 그리스만 긍정적인 답변이 살짝 높게 나왔다고 하죠. 시진핑 주석은 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서도 2049년까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적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재밌게 전해드리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원정대 첫 번째 이슈는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소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3년이 선고됐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검찰이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년 구형이 하한이었어요. 이게 하한이었기 때문에 아마 판결을 내려질 때는 이 하한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집유까지. 네. 판결이 그대로 3년이 돼버리면서 네. 법정 구속이 됐고 이 의료재단을 설립할 때도 사실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영리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영리 목적이 돼버렸고 네.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기관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의 편취한 혐의. 네. 이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이게 사실 간단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네. 돈을 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횡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편취했다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 법원이 원래도 국고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걸로 유명한데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번 재판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이 사안처럼 국고손실이 또렷하게 드러난 경우 그것도 액수가 23억 원에 가까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도 유죄가 된다면 이 강한 형벌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는 예측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사건을 그동안 한두 차례 다뤘었는데 지난 2015년 파주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동업자 3명은 다 입건이 됐고 다 네. 처벌받았고요. 실형산 사람도 있고 이제 집유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때 장모 이 최모 씨만 빠진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혼자만 빠질 수 있었느냐 네. 이게 가장 큰 또 쟁점이 되는 것인데 네. 3명 중에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또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이 됐습니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종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서를 쓰기만 하면 다 법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네네. 이 부분에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렇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왜 실형을 선고했는지,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쟁점이 남아있을지 우리 명랑시사 전담 변호사죠. 박지훈 변호사와 연결해서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징역 3년 실형 어떻게 보셨어요? 좀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네네. 이 투자금 회수 목적 이것도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본인이 운영에 직접 관여를 했고 네. 또 관여를 했다면 부정수급을 한 것도 인정이 된 것이다 네. 라고 해가지고 이 검찰이 3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3년을 구형했는데 3년을 다 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법원은 봤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구형을 하면 이만큼 죄를 받게 해주세요. 구형을 하면 재판부는 보통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 이제 3년을 하면 네. 1년 6개월에서 2년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네. 근데 구형이 적었거나 아니면 구형한 거가 다 인정되고 또 더 괘씸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동업자 3명은 다 입건돼서 다 처벌을 받았는데 이 네. 최 씨만 법적 책임을 그때 피해갔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이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갔다라고 네. 당시 이제 보도들을 많이 봤었는데 실제 이런 각서가 존재합니까? 책임 면제 없습니다. 각서. 네? 없고요. 네네. 법적인 효력이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적어서 니는 빠져나가고 우리는 처벌받을게 뭐 개인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를 갖고 수사기관에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당신은 빠져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법적 책임을 면했던 건 이 각서라면 그 각서를 어떻게 이용했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사가 왜 진전이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주변의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책임 면제각서라는 게 참 의아하다 싶은데 당시 네.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이게 먹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여전히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어떤 쟁점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인정을 하고 갈지 아니면 그대로 또 무죄를 주장할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네. 전혀 투자만 했지 전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다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918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편취한 금액이 어마어마한데요. 추징은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글쎄요, 추징 부분은 뭐 하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지난 사건에서 막 주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징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또다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추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추궁당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어쨌든 이게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오늘 판결이 난 건데 뭐 예정돼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혹은 없을까요? 자, 이게 이제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공식 반응은 법 적용의 예외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연한 얘기를 한 셈인데 네, 원칙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하나만한 얘기죠. 그 뭐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를 뭐 본인이 뭐 의져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사안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책임은 끝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네. 뭐 한 사람의 사업가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 행위를 해가지고 편취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 윤석열과 관련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서 주요 직위에 있을 때 네. 그래서 각 개별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시절에 네. 그것도 자신의 장모의 사건이 이 연루가 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나머지 동업자 3명은 다 기소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는데 전부 네. 유죄를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2015년에서 17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 왜 장모 최 씨만 빠졌느냐, 심지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느냐. 네. 그 과정에서 혹시 암암리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된 것은 아닐까라는 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법 적용에 예외 없다라고 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치 선언하기 전에 오늘이 아니라 네. 2015년 또는 2017년 당시에 동업자들이 구속될 때 같이 실형을 살았거나 같이 집행유예가 이미 내려져 있다면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 겁니다. 네. 근데 이미 동업자 3명이 판결을 받고 난 후에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가 들어갔고 재수사에 그랬죠. 들어갔죠. 네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모가 실형을 받았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어떻게 2017년에는 가만히 과거에는 있었다가 왜 달랐었지? 이때 왜 달라졌지?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였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한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지금 공보 대응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라는 코멘트가 예전에 나왔으면은 이게 의미가 좀 달랐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예전에 나왔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10원짜리 한 장도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게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10원짜리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네. 메시지의 전체적인 방향은 장모를 옹호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정무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뒤에 이번에 또 굉장히 곤란한 판결이 나오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정무적으로는 사실은 앞뒤의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캠프의 공보 대응은 순서를 맞추는 것부터 지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법보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법보다 법 감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우리가 검사 윤석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정무적인 감각까지 발휘해서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답변의 수준은 그냥 여전히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엄청 화제가 됐던 그 단어 뭐 줄리 뭐 이런 단어라든지 네. 장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엄밀히 따지면 사생활의 영역이고 연좌제로 묶을 수 없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디테일하게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다도 대권 주자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안들을 어떻게 다뤄내느냐를 보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그걸 보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한테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혹이 들기 시작했다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걸 봐야 될 마이너스다.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검증 무대에 올랐으면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줄리 이런 단어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김건희 씨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본인도 써버렸기 때문에 먼저 써버렸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금기 단어가 아니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던 게 이거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과거에 했던 것이 밝혀지면 일단 한번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그렇겠죠. 네. 두 번째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따느라 바빴다라고 했는데 벌써 또 올라오는 게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그럼 온전한 것이냐? 벌써부터 사인했었던 담당 교수의 필체가 똑같다 5명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억울하지 마시고 다 검증무대예요. 그 이제 이재명 지사도 출범식 하고 나서 바로 또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자들이 바로 질문했어요. 근데 이 문제 경기도지사 될 때도 질문했고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또 질문 받았던 그렇죠. 겁니다. 수없이 질문 받았죠. 같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진짜 검증 무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우리 네. 그 명랑시사 청취자분들이라면 이제 이제는 잘 아실 남의 얘기일 때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신호등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라고. 사실 이 사안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네. 이거를 정치적 상대방이 꺼냈으면은 역풍이 불만한 사안인데 먼저 꺼냈기 때문에 네. 그 줄리건이나 이런 것들 먼저 문을 꺼냈기 열어버렸다. 때문에 실패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요걸 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홍준표 의원의 논평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장모 문제뿐만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수사 중인 거죠?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장모권도 남아 있는 게 그 통장 잔액 허위 조작이 있습니다. 이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모 최 씨가 또 시인한 부분이 있어요. 300억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고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연쇄적으로 유죄가 다 나와 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잣대가 아무리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또 한번 시선이 따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 김건희 씨 관련된 지금 수사 사안 중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 있는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서 미술 기획전들을 하면서 네네. 협찬을 했던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네. 이제 검찰 권력을 손에 쥔다는 신호가 나온 뒤에 후원 기업이 4개에서 16개로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4배 뛰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지금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후보자인 본인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가속화시킬까요? 아니면 늦출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가 더 국민의힘에서도 유리합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당장 품었을 경우에 그럼 국민의힘은 장모와 관련된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이 질문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힘에 붙이니까 국민의힘에 기대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입당에 대한 문제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상황상. 당분간은.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 민심 탐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캠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상황들을 판단할 때 갑을 관계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갑을 관계.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네. 갑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로 넘어가고 네. 이 어떤 검증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고 네. 서두르지 않고 네.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여유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네. 앞으로 한두 달이 굉장히 이 양측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그 경선 과정이었습니까?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온 뒤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이 비단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글쎄 어떤 걸 준비했더라도 먹힐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스갯소리로 한 번은 입당해라 검증하자 그리고 사퇴해라 이게 만세계였다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매뉴얼이었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지금 비단 주머니 3개 어떤 걸 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네네. 스스로가 저건 상관없어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 조사가 있지만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도 엑스파일은 검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다 맞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마타도어가 아니라 검증이다. 네, 그러니까 네네. 정치 공작이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주머니 과연 이것을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논란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단 주머니는 열지 않았을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카드를 쓸 수 있을 때. 네, 칼도 근데 칼집에 있을 때 무섭죠. 그렇죠. 네네. 이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좌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하고 직접 연관이 없다면 그게 연좌제 카드로 비단 주머니 하나를 열어가지고 네. 연좌제 카드로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다시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지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혹시 윤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 혹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면 이 카드로는 돌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그 비단 주머니가 효과가 있을지는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홍준표 의원이 이 자업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에 네.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네.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70여억 원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동생, 부인, 아들과 딸 그리고 오촌 조범동 씨까지 그렇죠. 다 털어냈어요. 근데 네. 이거 왜 했나? 라고 따져보면 이거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조국이란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결과가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됐지만 오촌 조카가 유죄. 이게 이상한 결과가 돼버린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예전에 신재륜 이제 검찰이 이제 그렇게 확대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제발 별건 수사 같은 거 검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별건 수사처럼 이렇게 쭉 끄집어냈던 것이 본인에게 돌아왔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한 것만큼 윤석열 총장 가족 하면은 국민들은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인터뷰 네. 내용 관련해서 네. 사이드 이슈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네. 홍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capture를 해가지고 본인의 SNS에 인용을 했어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요 이제 캡처된 그 기사 안에 보면 네. 홍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는 본인의 사무실 사진이 같이 찍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사무실 벽에 누구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정치인들이 보통 이제 사진을 벽에 붙여둘 때는 이제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 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네. 그래서 홍 대표가 존경하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인가 하고 이게 확대를 해서 봤는데 네. 본인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본인 사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이다. 너무 멋있는 사진이었습니까? 그냥 평소에 본인이에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사진이던데. 그래서 역시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홍 의원의 어떤 존재감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 재밌는 자의식에 에피소드였습니다.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괜찮은 것 보통 같아요. 연예인들 방 공개할 때 자기 네. 잘 나온 프로필 사진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 네. 얘기를 안 하고 남의 얘기를 할 때 신호등이 되시는 분인 거죠. 네. 우리 헬마우스는 잠을 자나 몰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궁금해가지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선 경선 컨셉을 이제 국민 면접으로 짠하고 뭔가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벌써 면접관 관련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가 된 거죠. 네, 최초의 이제 경선기획단, 더불어민주당 경선기획단이 공개했었던 면접관 3명은 김혜영 전 의원, 유은행의 김소연 대표이사, 이제 언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률 회계사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김경률 회계사였죠. 김경률 회계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펀드 관련된 내용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조국 펀드였고 네. 집단적, 가족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다. 권력형 범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정경심 교수는 적어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펀드 관련해서는 이제 조범동 씨의 문제죠. 네.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왔던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향후 대선의 시대 정신이 과연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게 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떤 조 전 장관 임명 논란인가 논란이지 않은가 이런 백분토론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을 뽑는 면접관이에요. 그럼 다음 대통령의 시대 정신을 김경률 회계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깜냥이 되느냐에 자격 대한 논란. 의문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도부 사과해라. 그리고 경선기획단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좀 과한. 너무 것 과하다, 같더라고요. 이거까지는. 뭐 이제 우창석 평론가께서 이제 잘 짚어주셨지만 사실 이제 경선기획단에서 밀려고 했었던 메시지 자체는 흥행을 위해서 뭐 어떤 측면에서 한번 해볼 만한 카드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본인 그 어떤 그 카드의 내용이 김경률 회계사여야 했느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똑같이 조국 국서 집필자라도 진중권 교수 같은 캐릭터를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밀려고 했더라면 오히려 설득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거랑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경선기획단에서 하고 있다면 지지자들을 설득하려는 과정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언급을 해줌으로써 그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이런 거를 거쳤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백신을 놓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기획단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자기들끼리 백신을 맞은 뒤에 네. 와서 지지자들한테 주사를 갑자기 놓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주사야 이거 뭔지를 알려주고 놔야 될 거 아니야. 네. 설명을 좀 해줘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분위기. 이제 그런 뭐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세균 후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네. 강하게 아예 그냥 판을 엎자라고 나오면 지지자들이나 혹은 이제 중도층 표심을 좌우하게 될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어떤 그 경선 연기론 전국이 네네. 또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판을 엎는 것보다는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노루피아르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네.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들이라면 실제로 붙었을 때는 네. 충분히 논파가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겁낼 만큼의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실력파 논객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교체된 유인태 사무총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간단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관련된 쓴소리들을 방송에서 촌철살인으로 많이 하시는 거 하시죠. 보면 네네.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인데 그 상대한테 면접을 당할 때가 오히려 더 곤란할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른바 세계 3대 정보통신 박람회라고 불리는 MWC 2021 관련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혹시 MWC가 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뭔가 박람회가 네. 뭐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기사를 챙겨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소리 소문 없이 국내에서는 네.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 끝났어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었던 동시에 했군요. 네, 쇼인데요. 네. 이제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돼서 2년 만에 개최하는 거고 원래는 이게 2월에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계속 이번에 연기돼서 올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지금 네. 이제 6월 말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라고 하는데 나머지 두 네. 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쇼에서 듣는 이제 그 가전 전시회, 정보기술 가전시회 CES. 그건 많이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네네. 또 IFA라고 해서 IFA라고 해서 독일 쪽에서는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 약간 백색 가전 중심이고 아. 그리고 이번에 했던 MWC는 말 그대로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통신과 관련된 거고 CES는 전체적인 가전 전반에 대한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총체적으로 아주 신기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박람회일 텐데 네네네. 그런데 이 세계 3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MWC는 많이는 못 들어본 네,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 특히나 네. 올해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도 다른 해에는 뉴스 기사 좀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근데 우리 좀 많이 없었거든요. 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한 3, 4년 전에 비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의 뭔가 혁신보다는 뭐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좀 확장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 자체에 좀 집중하는 쇼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큰 게 삼성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삼성. 네. 삼성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그 발표를 이 쇼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이 MWC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3, 4년 전부터 삼성이 스스로 이제 본인들의 별도로 어떤 언팩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쇼를 볼 때 삼성이 이번엔 몰래 할까? 막 기대감을 엄청 기대감들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원래 이 쇼가 전통적으로는 네.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어떤 거 뭐 이러면은 어떤 계약 관계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바이어들이 만나는 장소에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 조금 관심이 떨어졌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못한 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랬겠죠. 네, 네. 원래 한 2천여 곳 정도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2천여 곳 정도 참여하거든요. 네. 올해는 550곳 정도만 참여를 했으니까 정말. 4분의 1로 줄었고 네. 관람객도 원래 한 10만 명 정도 오는 쇼인데 네. 올해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이상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옛날보다 많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노키아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에릭슨 이런 데들 다 불참했고 국내에만 보더라도 삼성, LG 다 안 나갔습니다. 삼성은 온라인으로만 했고요. 네. 오프라인은 안 했고 네. 이통삼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들도 오프라인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론이 보도가 돼야 이제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에 행사가 관심이 갖게 있구나.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만 유일하게 그것도 온라인으로만 좀 나가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서는 네네. 그런 부분 좀 관심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 강행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결국 돈하고 연결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납부함 참가비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 2월에 원래 MWC 2020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개막 2주를 앞두고 전격 취소가 됐어요. 작년 2월에. 네, 근데 그럴 때 네네. 보통 이제 참가비를 한 기업당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를 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부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약속을 했던 게 이거를 돌려줄 수는 없고 네. 2021년에 하면 그때 이제 너네한테 참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1년을 밀어놨군요. 그렇죠. 근데 네네. 2021이 되니까 이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연장하거나 환불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이번에 오면 오고 안 오면 그냥 이제 환불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거의 배짜라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2월도 아니고 6월까지 미루다가 네. 약간 지금 스페인이 괜찮아졌을 때 아. 스페인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스페인에서 할 때 이제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은 스페인에서도 뭐 4,000명대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는 뭐 조금 불안하게 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외 유수 기업들이 그냥 한마디로 참가비 그냥 안 돌려받을래 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참여를 안 했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행사가 열렸고 네. 뭐 참가한 기업이 한 4분의 1 정도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MWC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요.
이 쇼에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국이요? 왜냐면은 네. 이제 CES라는 쇼가 원래 미국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관계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한 CES 쇼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대체제로 생각하는 게 EMWC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유럽 네. 시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 포션, 이제 중국의 파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550곳 중에 100곳이 중국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가서. 네. 그래서 상당하네요, 100곳.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 업체들이 나가서 5G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어떤 통신 인프라를 보면 생각보다 유럽이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느린 데들은 좀 느려요. 그렇죠. 유럽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5G를 누군가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깔 것인가? 네. 라는 관점에서 계속 유럽이 약간 친중국적인 성향, 그리고 네. 중국의 거의 핵심 어떤 그 바이어들이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로 이번에 5G를 우리가 이만큼 잘한다라고 네. 하는 걸 좀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중국 견제하고 그렇죠. 뭐 화웨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이제 절교해야 돼.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맨날. 네. 그런 상황이 더 오히려 중국을 더 급하게 만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화웨이만 오프라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쨌든 미중 갈등이 좀 어. 지속되다 보니까 신제품이 뭔가 내보지는 못했어요. 칩 수급 문제가 있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5G 통신 장비 신제품 많이 깔면서 예를 들면 유럽에 우리가 잘 깔 수 있습니다. 5G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걸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네. 계속 그래도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른바 그 빅테크 기업들을 싫어하는 네네. 이런 유럽에 계속적으로 지금 노출을 하고 오픈을 하려는 모습들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화웨이 말고도 뭐 GT나 차이나 모바일 같은 데들이 네네. 기조 연설 무대에 계속 올랐어요. 이제 그만큼이나 유럽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파이를 계속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가고 있고, 말씀하신 보안 문제에서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좀 녹록치 않더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이제 다수의 유럽 통신사랑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이어들 간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 만남을 해서 우리 거 괜찮아요. 라고 네네네. 이제 풀려고 오프라인에 간 것이다라고 좀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써라 이런 거죠. 네, 뭐 뭐 정보 그런 거라고 빼내간다 볼수 이런 있죠. 얘기를 미국에서 워낙 이제 했었으니까. 네네. 일론 머스크가 네. 뭐 요즘 요주의 인물 됐으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해외에선 좀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원래 얘기였어요? 보통 네. 이런 쇼는요, 첫날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때가 새로운 신상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날이 썰렁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신제품이 별로 없고 없어서. 네, 중국 말고는 뭐 별 볼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둘째 날에 그래서 이 이제 GSMA라고 운영을 하는 이 총괄인 데가 회심의 카드로 이제 한 게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뭐 일론 머스크 역시도 오프라인에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거의 집에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네, 정말 뒤에 문 보이고 막 이런 그냥 정말 평범한 어떤 부엌 같은 데서 한 것 같은데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위성 기반의 인터넷 통신 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스타링크라고 하는 데에 이제 30조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성이 한 1,500개 정도 이제 떠 있는데 이것 또한 12,000개까지 늘릴 거고 그리고 올 8월까지 시범 서비스 할 거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아직 인터넷을 사용 못 한다고 그래요. 37억 정도가. 근데 뭐 예를 들면 남극이나 사막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도 이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지 않은 위성 인터넷에 대한 걸 키우겠다. 뭐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관심을 끌긴 했지만 솔직히 뭐 그 이상의 어떤 걸 바랬던 사람들한테 조금 그냥 쉬쉬하게 넘어갔던,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만큼은 좀 못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 인구 절반 37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은 네. 인터넷이 너무 잘 되니까 이런 거 사실 별로 의식을 못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놀랍네요. 숫자를 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만한 뭐 제품이나 서비스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보시기에? 네,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주제가 커넥티드 임팩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결을 통한 어떠한 놀라움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어떤 특정 기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이 조금 응용되는 서비스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커피 머신인데 네. 눈동자를 읽고 자동으로 눌러주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메리카노를 보고 있으면 아메리카노 뽑힌다거나 좀 무서운데. 라떼를 보고 있으면 라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터치리스, 그러니까 그렇죠. 만지지 않고 하는 네. 이러한 어떤 기술들, 비접촉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에 그 음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 동물 복지와 관련돼서 3D 프린팅인데 그 캡슐 커피 있잖아요. 네네. 캡슐 커피처럼 캡슐 고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캡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 빵에다가 뭐 예를 들면 소고기야 뭐 돼지고기 올리겠다 그러면 소고기 캡슐, 돼지고기 캡슐 같은 걸 넣고 3D 프린터로 딱 출력을 하면 네. 그럼 그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음식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혹한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고기가 어떻게 보면 완두콩이나 쌀에서 나온 단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제 옛날로 치면 콩고기 같은 건데 그러네요. 이제 훨씬 고기처럼 맛있게 하는데 네. 캡슐로 연결하는 뭐 이런 식의 좀 재미있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스마트 안경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안경 끼면 내 눈앞에 140인치짜리 화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화면의 각도가 그대로 그대로. 네, 쫓아오니까 와.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USB-C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영상을 본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지팡이라고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네. 휴대폰 대신 위치도 안내하고 식당과 카페 정보를 주는 뭐 이런 것들까지 멋진데요? 네. 좀 재밌는 제품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속들이 또 네. 내용들이 조금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랑한 트렌드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사회문화 이슈를 퀴즈로 이야기해보는 5% 퀴즈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분을 극적으로 모셨어요. 윤프로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혹시 오세훈 시장님 아니시죠? 아니 오세훈 시장하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요. 여기 지금 어느 언론사입니까? 질문 수준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진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이신데 이 코너가 오늘 마지막이래요. 그러게 좀 더 일찍 연습할 걸. 연습이요? 아닙니다. 네, 윤프로님 오늘 아침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 자리는 그런 얘기나 하려고 지금 연결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요, 이 가족에 대해서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 나온 첫 판결인데요. 한 말씀을 좀. 네. 법적 경우에는 절대 예외가 그거야말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소신. 그 출마 선언할 때도 그러셨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그런데 오늘 집에 이제 귀가하셔서 뭐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려고 연결한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뭘 자꾸 알겠다 그러는 건지. 네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X파일은 보셨나요? 그런 얘기야. 파일 얘기 하려고 전화 연결한 거 아닙니다. 아니, 보셨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그 여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앵커 양반이 엑스파일 봤어요? 뭐, 살짝 봤습니다. 거기 누가 나옵니까? 멀더랑 스컬리가 나오죠. 네. 참. 야, 멀더와 스컬리 그거 구속시켜라. 네, 주제를 바꿔서요.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음식은요? 짜장면이요. 요즘은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시켜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시는 음악은요? 올드 팝으로다가 좋아합니다. Fly Me to the Moon. 그 줄리 런던이요? 아니라잖아요. 아니란데 왜 자꾸 그 이름을 또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런던 간 얘기를 왜 또 꺼내는 겁니까? 출입국 기록 문제도. 아니 저기 윤프로님 좋아하시는 노래가 Fly Me to the Moon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수가 줄리 런던이냐고 물어본 거죠.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제가 줄리 런던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걸로다가 그 노래 좋아합니다. My Way. 프랭크 하니까 또 소세지 먹고 싶네. 야, 이따가 소세지 맥주 한잔 하다 가자.
아니, 막 그 짜장면 말고 소세지라니까. 야, 대변인들 다 어디 갔어? 네, 윤 프로님, 예, 대화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입당 문제도 그런 얘기나 하려고 지금 전화 연결한 게 아닙니다. 아니, 네? 아까부터 자꾸 이런 얘기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무슨 자리로 알고 오늘 인터뷰 응해 주신 거예요? 퀴즈요, 퀴즈. 네? 그 퀴즈 내는 시간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5% 퀴즈. 아,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아니, 사회자양반. 문제는, 내가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제가 드렸었죠. 그럼 하세요. 네, 한번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배우 문제입니다. 제74회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요. 우리나라 배우로는 처음으로 이 배우가 시상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지난 2017년 각본상 시상자로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요. 한국인 배우가 시상자로 참석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인 한채림 감독의 재난영화 비상선언에 송강호, 전도연 등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이번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폐막식 시상자로 나서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몸 좋은 배우 아닙니까? 그 잘생긴 외모로다가. 맞습니다. 네네. 검사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 거의 다 왔어요. 네네. 아시겠어요? 강동원. 아닙니다. 검사로 출연한 영화가 아니라 검찰, 언론, 재벌이 유착한 것을 파헤치는 이 건달 역할로 나왔었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대사가 히트치기도 한 영화 내부자들의 주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녹용즙과 디저트 상품권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야, 저기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는 사람 있다. 구속시켜.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어제 7월 1일 중국 정부가 공산당을 창당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기념식에서 중국을 괴롭히면 피를 흘릴 거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시 주석의 어떤 발언의 의미, 파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제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1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100년 동안의 그 업적을 결산을 하고 그 미래의 100년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자기들이 이제 과거 100년은 절대 빈곤에서 탈피한 이른바 소강사회를 실현했다 하는 점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점이 특징이고요. 네. 향후 미래의 100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이제 보국 강병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양안 통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몽 실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몽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맹실공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룬 강국으로 발돋움해서 미국을 제치고 이른바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중국몽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연설에서 보면은 애국주의가 21번이나 언급됐고요. 또 중국이 애국주의 물결로 들썩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실제 어땠습니까? 현지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네네. 물론 일부에서는 예를 두고 이제 민족주의 아니냐, 그 민족주의를 달리 표현하는 게 애국주의로 좀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실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애국주의하고 이제 그 민족주의가 혼합돼서 사용되기도 하기도 한데요. 네네. 실제로 어제 그제 저녁에 이제 많은 중국인들이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100주년이기 때문에 100세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시를 위해서 이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고 다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영시 그냥 일시에 네네.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그 SNS가 폭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네네. 많은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고무돼 있다는 분위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전례 없을 정도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국내 언론엔 있어요. 중국을 건드리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외세 세력이 중국을 노예한다면 우리 인민들이 14억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미국을 겨냥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명은 특정은 안 했지만 네네. 주적이 미국이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걸 듣는 중국인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미국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그 미국에 호응하는 제3국에게도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의 쪽도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실은 정반대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갖는 그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네. 또 중국이 그만큼 느끼는 압박감 역시 그만큼 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냐. 네. 그런 해석도 일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발언의 어떤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 뭐 무조건적인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전략적으로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정반대였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경한 발언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나 압박감 이런 걸 또 반증한 연설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행사는 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잖아요. 네네. 엄격히 얘기하면 9,500만 명에 있는 그 당원들을 향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내부 행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중국인들의 전하는 대내 메시지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었다. 네네.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공연도 있었고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 전쟁을 중요하게 이제 다뤘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참전군인 3명에게 당 최고 영예라고 하죠. 7일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에 그 외국에서 맞서 싸운 자기들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이제 항일 전쟁하고 한국 전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항일 전쟁은 생존자 대부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전쟁 참전자들의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그 정신을 기리고 네네. 업적을 칭송하는 차원에서 아마 세명한테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본인들은 해석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일종의 대리전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미 원조라고 중국은 부르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대항해서 조선을 도왔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저희들이 이겼다. 그리고 항일 전쟁은 일본과 대결해서 이겼다. 네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당 김정은 총비서 이 축하 전보 꽃바구니를 보내서 이제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관계인 것 같은데 이 북한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이 있었습니까? 어제 기념사에서는 북한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제가요, 홍콩 반환일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전면 관리 통치하고 국가보안법을 실행해서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를 유지 약속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콩 문제는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내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홍콩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유일본까지도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더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해석들이 많고요. 네. 또 그런 점에서 어제 발언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쪽 현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할 것인가 역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완전한 통일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교수님, 이 완전한 통일이라는 거는 자주 그 대만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 건가요? 완전한 통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아, 그런가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대만 통일은 네. 중국共産당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만에서는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게 2027년이거든요. 네. 2027, 그러니까 100주년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실제로 그런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은 표현이라도 어제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완전한 통일. 이게 아주 자주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15일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전투기 28대 그리고 폭격기를 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투입했다. 그리고 뭐 해군, 공군, 해안 경비대 생각과 열도 이제 인근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뭐 동중국해 이쪽에서 극비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뭔가 이게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 중국에서는 미국의 그 대만 개입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직설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의 편승해서 일본이 그 대만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네. 뭔가 이렇게 강한 제스처를 보여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계산되고 고도로 계산된 군사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정도의 그 군사 훈련 분명하면 네. 대만을 바로 그 훈련에서 실전으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실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제 외신 보도를 가끔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특히 이제 워게임을 하고 있다, 극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쟁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쟁 가능성은 당장에는 지금 중국이 풀어야 할 그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사상 최초로 이렇게 악화된 이렇게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내년이 20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이 3년임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아, 내년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 네, 그렇습니다.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그 대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현지 분위기로서는 전혀 좀 동떨어진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이 중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교수님, 그 중국이 이제 법을 바꿔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미 헌법은 2017년에 개정을, 그러니까 당헌은요, 당헌은 2017년에 개정을 했고요. 17년이었군요. 네네네.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2017년에 개정을 해서, 이제 장기 집권, 연인 제한 조항을 철폐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맘먹기에 따라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이제 종신 집권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현지 분위기는 중국의 모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의 아젠다의 최종 종착역은 내년 가을 당대회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이른바 시대적인 3년임이 원만하게 이렇게 끝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건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큰 변동 없이 아마 3년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내년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3연임 요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내년 당대회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3연임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지만요. 네네. 지금 3연임을 하게 되면 중국 지도부 체제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은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3연임으로 하게 되면 이른바 실적 1인 통치 체제로 바뀌거든요. 아, 그런 의미로. 네. 1인 통치 체제가 되면 모든 이른바 그 집권 구조도 바뀌게 되고 이른바 정부 조직이라든가 당 조직도 다 바뀝니다. 연말에 금년 연말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이 있는, 권력 구도의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모든 그 아젠다의 종착역이 거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예고편이었습니까? 이 마오쩌둥의 그 거대 사진 위에 시진핑 주석이 유일하게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옷과 시진핑의 옷이 네. 거의 뭐 동일한 옷처럼 보였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인민복을 안 입었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제 그 시주석이 강조한 것은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이른바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우리가 네. 마르크스주의의 중국
현지화가에 성공했다고 하는 점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지금 인민복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유일하게 인민복을 입고 마오쩌둥 추상화, 대형 추상화 위에 쓴 거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였습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마지막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다재다능한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얼굴 보는 건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난주에 성산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성산대교에 막 네. 갇혀가지고, 네. 오늘 신 변호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노래는 사건을 싣고 코너에서 남산 돈가스 원조 공방을 다뤘었는데요. 관련해서 101번지 남산 돈가스 측에서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오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시작해보죠. 노래 먼저 잠시 들어볼까요? 네, 소울다이브의 주먹이 운다 잠깐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와 어울리는 오늘 사건을 바로 만나보죠. 오늘 사건 너무 때려서 정당방위는 아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지난해 4월에 인천의 한 공원에서 40대 한 남성이 이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됐는데요. 친구가 술이 너무 취하니까 이게 화가 나서 갑자기 흉기를 들고 어머나. 이 남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친구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친구 팔을 잡다가 이 흉기에 찔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흉기를 정말 칼로 찌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 화가 나서 친구의 손을 탁 쳐가지고 흉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친구를 넘어뜨렸는데 이때 딱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칼에 찔렸잖아요. 얼마나 공포심과 분노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그 감정으로 발로 여러 번 걷어차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갈비뼈가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들면서 위협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맞아서 한마디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전치 5주, 6주 이 정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칼에 찔렸는데 참 술도 다 먹었겠다. 칼까지 찔리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들 이제 종교인들도 아니고 마음을 딱 어디까지만 컨트롤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극한 상황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사건이 굉장히 다 극한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잉방위는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과잉방위는 인정했다. 네, 과잉방위를 인정해서 과잉방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죄가 아닙니다. 무죄예요. 그런데 과잉방위는 죄는 돼요. 죄는 되지만 과잉하게 방위를 했다 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전치 6주, 5주, 6주 이 정도는 면제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그 흉기를 들었던 친구가. 네. 그런데 이게 과잉방위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한번 붙여보세요. 굉장히 낭비벽과 주벽이 있고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작은 방에 살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합니다. 근데 남편이 괘씸한 거예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나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해. 그래서 그 집에 자주 찾아갑니다. 또 때리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때리다가 화가 나서 부엌에 칼을 찾으러 갔더니 칼이 없는 거여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아내에게 목에다가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 소송 취하지 않으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때리고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막 강요해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목에 칼이 없으니까 네. 가위로 겨누고 했는데 살해 위협이네요. 한마디로. 예, 근데 사실은 이 칼이 왜 없었을까? 아내가 남편이 술만 마시면은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칼을 막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원래 전례가 폭행, 있었던 거군요. 사건이 많았으니까 칼을 숨겨놨는데 그 칼을 마침 침대 쪽에 숨겨놨는데 이제 이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서 침대에다가 이제 아내를 눕히고 막 하려고 하니까 네. 이러면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칼을 꺼내서 남편의 복부를 딱 한 차례 찌릅니다. 네. 그런데 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아요. 했어요. 네, 이 사건에서 사실 아내는 칼이 아니라 가위로 목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네네. 많이 맞기도 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이 과잉방위까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에요? 아쉽게도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과잉방위도 인정이 안 됐어요? 네, 그 이게 사건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굉장히 말도 유명한 안 돼. 판결인데요. 네. 좀 이거는 이제 저희 뭐 공부할 때는 심지어 이거 항상 틀려요. 이거 읽어보면 지문을 읽어볼수록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내 네. 정말 생명 위협까지 가위와 느끼는데 칼이 생명의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차례 찔렀고 그렇죠. 막 여러 차례 찔른 것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서 그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이 상황에서 진짜 이 여성분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죠. 제대로 안 네. 찔렀다거나 이 남자가 더 힘이 남아서 뭐야 이러면서 팍 찔릴 수도 흉기로,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도 목숨을 걸고 한 차례 이렇게 가격을 한 건데 그러니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럼 그 대법원 지금 예를 드신 그 대법원 네. 판결은 네.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나온 판결입니까? 2001년도 2001년 한 20년 전에. 예, 2001년도인데 근데 지금도 정당방위 과잉방위 인정하는 판례를 제가 보면서 쭉 다 찾아봤는데 네. 이게 사람이 이제 딱 여기 끝내야 돼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도 아니고 네. 이 내가 흉기를 들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그 흉기를 딱 쳐가지고 내가 도망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최근에 저 재밌게 본 최근 네. 드라마 로스쿨이라는 네. 드라마 네.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도 바로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무죄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정당방위를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합니다. 그런 풍토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법 체계에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흉기를 딱 손에서 놓게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도망가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거의 이 진짜 판결에 말이 됩니까? 의하면은 네. 도망가야 돼요. 한 달이라도 더 때리면 이거는 과잉하게 방해했다. 아니 그 판사가 본인이 그 입장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판사는 도망갔을 거예요. 판사는 그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네.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이걸 맞서 싸우지? 이건 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흉기로 친구가 와서 진짜 그걸 말리다가 또 잠깐 진짜 찔렸고 그러면 막 공포와 분노와 막 위기감과 그렇죠.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저도 이제 갈비뼈가 부러져 봤지만 이게 넘어졌거든요. 네네. 딱 넘어졌는데 이 모서리에 부딪히니까 갈비뼈 바로 2개 부러지고 6주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런 일도 제가 있었습니까? 막상 네. 경험을 해보니까 갈비뼈가 생각보다 쉽게 부러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이게 뭐 몇 대 발로 너무 이제 한 대만 차도 사실은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정당방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갈비뼈 부러지는 것 자체가 상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였다. 이 사람이 흉기를 든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드라마 예를 든 것도 네.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있으면은 그것을 놓게 한 상황 거기서 네. 딱 멈춰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저 논리를 이어가면은 네. 주장을 이어가면은 내가 약간 뒤를 도는 순간 네. 혹은 멈칫하고 폭행을 그러니까 정당한 방위를 네. 그 행위를 중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흉기를 집어들어서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그러니까요. 막는 데까지. 되게 웃기죠. 내가 다쳐도 이해가 안 가네. 사실 네. 내가 칼이 이미 찔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칼이 이미 찔려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칼도 찔리고 도망가다가 힘도 딸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앞에 있던 그 공사장에서 앞에 있던 그 철제 어떤 그 봉을 네. 댔고 한 차례 내려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맞고 상대방이 사망한 거예요. 근데 사망했어요? 이 지금 피고인이지만 본인이 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이미 이 찔리는 사람은 상황. 흉기도 잡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네. 흉기 칼을 쥐고 뒤에서 따라오고 자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한 차례 따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네.
그 결과가 너무 크면 법원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상황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라 죽도록. 도망가다가 죽으면 어쩔 수가 없다. 당신이 피해자가 되는 거지. 그쵸? 상대방을 죽이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시각이 보통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뭐 죽을 거라고까지 예상하거나 그렇죠. 인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을 살해하려는 어떤 뭐 범인을 막으려다가 밀쳐서 범인이 건물 아래로 추락사하는 경우, 뭐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네. 만약에 현실이라면 네. 그럼 이거는 정당방인가요? 과잉방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밀칠 때 있잖아요. 네. 내가 막 체격도 봐요. 사실은 이렇게 정당방위, 과잉방위 판단할 때는 이 체격도 보거든요. 몸무게 같은 게 약간 네, 그렇죠. 엄청나게 다른 경우, 만약에 40kg대 여성과 뭐 80kg, 90kg대 거구의 남성 이런 것도 보는데 이거를 만약에 90kg대 남성이 뭐 40kg대 비리비리한 50kg 초반에 비리비리한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올 때 온 힘을 다해서 팍 미쳤다. 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손을 뻗진 않고 내 몸으로 이렇게 밀쳤다. 뭐 이런 정도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네, 전반적으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 손을 얼마나 힘을 얼마나 가했는지. 그걸 어떻게 그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조항에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1항이 정당방위, 2항이 과잉방위, 3항은 야간에 너무 극도로 공포, 흥분인 경우에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일어난 정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상황에서는 네. 벌하지 않는다. 다시 무죄 판결을 하는 그 조항도 있는데 네. 그 조항은 거의 잘 안 쓰여요. 가끔 아주 가끔 쓰긴 해요. 이 사건도 지금 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거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뭐 이 정도면 형 면제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러니까 사망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나 야간에 극도로 무서웠겠구나. 무서워서 순간 한 번 팍 쳤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그런 정도.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한 대 이제 찔러서 물론 죽게 한 경우 그 사건에서는 사망을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사망을 적용하기에는 2항도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네. 사망을 적용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질문 주셨네요. 네. IPER 아이펀님인가요? 네. 외국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나요? 보통 정당방위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소극적으로 네. 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법 체계에서. 글쎄요, 이게 일단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법원에서 이거를 안 물을 수가 없다. 일단 그 시각이 큰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다치게 했고 죽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딱 때리고 도망가세요.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병헌 씨였습니다. 이병헌 씨 연기 너무 잘하시죠. 당첨자 2367번님, 6880번님, 0579번님, 3337번님, 그리고 9250번님까지 5명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명랑시사는 방송 시간이 30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6시 10분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